제 이름은 박수봉입니다. 올해 76살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어떤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고 돈 때문에 목숨까지 끊으려 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가게였죠. 월세가 80만 원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워낙 단골이 많아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어요. 아내 영순이와 함께 가게를 꾸려가고 큰아들 태훈이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둘째 딸 미경이는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아줬거든요. 아버지, 요즘 장사 잘 되세요? 태훈이가 가끔 가게에 들를 때마다 물어봤어요. 응, 그럭저럭 하고 있어. 너희들 뒷바라지 다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 먹고 살 정도만 하면 돼. 그런데 2021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철물점에 오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온라인에서 다 주문하니까 저희 같은 동네 철물점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여보, 요즘 매출이 반도 안 돼. 아내에게 말했을 때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벌던 게 150만 원, 10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더니 어떤 달은 50만 원도 안 됐어요. 가게 월세 80만 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아버지, 이제 정리하세요. 큰아들 태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6개월,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동네의 대형마트까지 들어서면서 완전히 끝장이 났죠. 2022년 5월 결국 철물점 문을 닫았습니다. 35년간 일군 가게를 정리하는 그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임대 보증금 2천만 원도 못 받았어요.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들한테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집은 있었어요. 노원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였는데 시세가 3억 5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다행히 대출은 5천만 원밖에 없어서 3억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아파트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야겠어. 아내 영순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라도 정리해요. 막상 아파트를 내놨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3억 5천에 내놨다가 3억 2천, 3억으로 계속 가격을 내렸는데도 문에 전화가 거의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말하더라고요. 요즘 아파트가 안 팔려요. 금리가 오르면서 다들 관망하고 있어서요. 결국 6개월 후에야 겨우 2억 8천에 팔렸어요. 시세보다 7천만 원이나 싼 값이었죠. 대출금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손해에 쥔 건 2억 3천만 원. 이제 어디서 살까? 전세를 알아봤는데 비슷한 평수는 최소 2억은 해야 했어요. 결국 1억 5천만 원 전세로 들어가고 나니 남은 돈이 8천만 원이었어요. 여보, 이 돈으로 뭔가 장사를 다시 시작해야겠어. 하지만 73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모든 게 막막했어요. 그때 옆집에 사는 김 씨가 찾아왔어요.
나이가 저와 비슷한 67세 할아버지였는데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거든요. 박 형님, 좋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얘기요? 부동산 투자 모임에 참석해 보시겠어요? 요즘 꽤 수익이 좋아서요. 김 씨가 말하는 건 부동산 경매 투자였어요. 형님, 경매로 싸게 사서 리모델링해서 팔면 한 건에 5천만 원씩은 벌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6개월 만에 3천만 원 벌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나이도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뭔가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한번 모임에 가봐요. 다음 주 수요일 김 씨와 함께 강남에 있는 투자 모임에 갔어요. 고급 오피스텔 한 층을 통째로 쓰는 곳이었는데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강사로 나온 40대 남자가 밝게 인사했어요. 이름은 정웅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동산 경매 투자가 왜 좋은지 아세요? 시세의 70%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정웅식 씨의 강의는 정말 그럴듯했어요.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수익이 좋은지 설명했거든요. 이 아파트는 시세 3억인데 경매에서 2억에 샀어요. 1천만 원만 수리하고 2억 8천에 팔았죠. 순수익이 7천만 원이에요.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치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해보고 싶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요. 경매 분석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판매까지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정웅식 씨가 제안한 건 투자 펀드였어요.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투자만 하시면 되고 6개월 후에 원금의 30% 수익을 보장해드려요. 30%. 은행 이자가 연 3%인 시대에 6개월 만에 30%라니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죠? 3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너무 좋은 조건 같은데 진짜일까요? 김 씨네 할아버지가 직접 해봤다고 하는데 결국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8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니까 큰 부담은 아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소액부터 시작해보자. 계약서를 쓸 때도 모든 게 깔끔해 보였어요. 회사도 정식 등록된 곳이었고 사무실도 번듯했거든요. 박수봉님, 6개월 후에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웅식 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진행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매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3개월째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워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5개월이 지났을 때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부동산 투자 회사 없나요?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임대료도 몇 달째 밀려 있었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요. 범인들이 외국으로 도주한 것 같은데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천만 원이 증발해버렸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옆집 김 씨를 찾아가서 따졌어요. 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직접 해봤다고 했잖아요. 아, 그게 미안해요. 사실 저도 당했어요. 뭐라고요? 저도 5천만 원 날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김 씨도 피해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사기에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김 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면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철물점도 망하고 집도 팔고 그나마 남은 돈마저 사기당하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도 충격이 컸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말도 어눌하고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119예요? 환자가 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뇌경색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왔어요. 입원비, 치료비, 약값까지. 남은 돈 5천만 원으로는 몇 달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큰아들 태훈이에게 연락했어요. 태훈아,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비가. 아버지, 지금 저도 어려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태훈이도 명예퇴직을 당한 상태였어요. 퇴직금도 대부분 주식 투자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딸 미경이한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저희도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남은 돈을 조금씩 써가면서 아내 병원비를 댔지만 한 달, 두 달. 돈은 바닥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왔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2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아내가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당신 잘못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었거든요. 박수봉님, 병원비가 밀려 있는데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마련해 올게요. 하지만 돈을 구할 곳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어렵고 친구들도 다들 사정이 비슷하고. 그때 누군가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박수봉님이시죠? 저는 한국투자신탁 김대리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김대리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대출이었어요. 박수봉님, 정부 지원 서민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가능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신청 마감이 내일까지라서 빨리 처리해야 해요. 그때는 너무 절실했거든요. 아내 병원비만 마련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해요. 신청비만 50만 원 입금하시면 바로 심사 들어가요. 신청비요. 네. 정부 지원 대출이라 심사 비용이 있어요. 대출 실행되면 바로 돌려드리고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정부 지원 대출에 신청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급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통장에 남은 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30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박수봉님, 죄송한데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신용 등급이 좀 낮아서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내셔야 해요. 얼마요? 100만 원이요. 이것도 대출 실행되면 바로 돌려받으세요. 이미 50만 원을 보낸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100만 원을 더 보냈죠.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인지세가 어쩌고, 등록비가 어쩌고, 계속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남은 돈 50만 원까지 모두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것도 사기구나. 경찰서에 또 신고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네요. 요즘 정말 많아요. 그렇게 마지막 돈까지 모두 잃었어요. 통장 잔고가 3만 원이 됐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었고 집에서 간병을 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5층이었거든요. 한 번만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뭐 해요? 아내가 휠체어를 타고 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영순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내가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몰라요. 그래도 일단 살아봐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73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경비, 청소, 택배 상하차. 그런 일들밖에 없었어요. 죄송한데요. 나이가. 대부분의 곳에서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한 달 후 겨우 한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나르는 일이었거든요.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하루에 5만 원을 주는 일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무거운데 괜찮겠어요? 20대로 보이는 반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첫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20kg짜리 야채 상자를 계속 나르는 일이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하루에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 아내의 약값이라도 될 수 있었거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일했어요.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돈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격통이 왔거든요. 아저씨, 괜찮아요?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당분간 무거운 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일자리마저 잃었어요. 3개월 동안 모은 돈 450만 원이 전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나이는 많고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그때 옛날 동창 정기모가 연락을 했어요. 30년 만에 받은 전화였죠. 수봉아, 나 정기모야. 기모야? 어떻게?
동창회 명단 보다가 내 번호 찾았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 우리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일주일 후 정기모를 만났어요. 30년 만에 본 친구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너 많이 고생했구나. 정기모가 제 모습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응, 좀 힘들었어. 사실 내가 내 소문을 들었어. 사기당했다면서. 응, 어떻게 알았어? 세상이 좁잖아. 나도 비슷한 일 겪어봐서 알아. 정기모도 몇 년 전에 투자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운이 좋았어.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났거든. 무슨 기회? 정기모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어떤 부동산 정보를 미리 알게 돼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였어요. 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았거든. 땅값이 10배로 뛸 곳이었어. 진짜야? 응. 5천만 원 투자해서 5억을 벌었어. 정기모는 자신이 어떻게 그 정보를 알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내 조카가 구청에서 일하거든. 그 친구가 우연히 개발 계획을 미리 알게 됐어. 제가 관심을 보이자 정기모가 말했어요. 수봉아, 나도 내가 힘든 거 아니까. 이번에 또 좋은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 경기도 어떤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야. 아직 발표 안 됐는데 내부 정보거든. 확실해. 100% 확실해. 내 조카가 직접 확인했어. 정기모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그럴듯했어요. 구청 내부 문서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이 땅을 지금 사면 1년 후에 3배는 오를 거야. 얼마나 들어가야 해? 최소 1천만 원은 있어야 해. 1천만 원. 제가 가진 돈이 450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자 정기모가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내가 좀 빌려줄게. 진짜. 어차피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거니까. 550만 원만 빌려줄게. 너무 감사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다니. 고마워, 기모야. 뭘? 우리 사이에. 그렇게 1천만 원으로 경기도에 어떤 땅을 샀어요. 평당 100만 원 하는 땅을 10평 샀거든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1년 후면 최소 3천만 원은 될 거야. 정기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기모야, 쇼핑몰 얘기는 어떻게 됐어? 조금 더 기다려봐. 이런 건 시간이 걸려.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땅을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 그냥 농지였어요. 쇼핑몰은커녕 개발 계획도 없었고 그냥 시골의 평범한 논밭이었어요. 이게 뭐야? 근처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개발 계획 있나요? 개발 계획 전혀 없는데요.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 개발도 못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또 당한 거구나. 정기모에게 전화했는데 번호가 바뀌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집으로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정기모 씨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집주인이 말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정기모도 저를 속인 거구나. 30년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마지막 돈까지 모두 잃고 친구한테까지
배신당하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또 당했어요.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친구가? 나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너무 믿었나 봐요. 그날 밤 또 베란다에 섰어요. 이번에는 정말 뛰어내릴 생각이었어요. 당신. 아내가 다시 저를 붙잡았어요. 나요.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무슨 할 일이요? 돈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속고.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래도 복수는 해야죠. 복수. 아내가 갑자기 왜 복수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복수요? 당신을 속인 사람들 그냥 둘 수 없어요. 다음 날 아내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해봐요. 뭐요? 사기요. 우리를 속인 사람들처럼. 뭔 소리예요? 우리가 왜 사기를? 당신 생각해봐요. 우리가 당한 수법들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아내 말을 듣고 보니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가짜 부동산 정보. 모든 수법을 직접 당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라고요? 우리를 먼저 속인 건 누구예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우리를 먼저 속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돈도 없는데. 돈은 없어도 머리는 있잖아요. 아내가 생각해낸 계획은 간단했어요. 우리를 속인 수법을 그대로 써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되죠. 그럼 누구를 속여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해보니 우리를 속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우리를 속인 거죠.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부동산 투자 모임부터 만들어 봐요. 인터넷에서 무료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었어요. 수도권 부동산 고수익 투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더라고요.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한가요?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짜 성공 사례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속인 정웅식 씨가 쓴 수법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이번 달에 3천만 원 투자해서 1천만 원 수익 봤습니다. 경매 투자 정말 좋네요. 가짜 후기들을 계속 올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을 했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수봉입니다. 와, 진짜 수익이 좋으신가 봐요? 네, 운이 좋았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많았는데 모두 저처럼 투자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소액부터 시작해 보시죠. 500만 원 정도면. 첫 번째 투자자는 김모 씨였어요. 62세 할아버지였는데 퇴직금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개월 후에 150만 원 수익 보장해 드릴게요. 김모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그 사람도 탐욕스러운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김모 씨도 우리처럼 탐욕 때문에 이런 일에 손을 댄 거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투자자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모두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3개월 만에 20명에서 총 8천만 원을 모았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나눠서 돌려주면서 더 큰 투자를 유도해봐요. 김모 씨에게 약속한 대로 150만 원 수익을 줬어요. 와, 정말 되네요. 김모 씨가 신이 나서 이번에는 2천만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수익을 보고 나니까 더 큰 돈을 투자하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총 2억 원을 모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계속 수익금을 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 사장님, 제 수익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큰 건을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2억 원 중에서 일부를 수익금으로 나눠주긴 했지만 계속 달라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됐거든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어떡해요? 돈 가지고 도망쳐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남은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일부는 수익금으로 나눠줬고 일부는 생활비로 썼거든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일단 서울을 떠나야죠.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1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아내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요.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였으니까요. 아무리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사기는 사기였거든요. 부산에서 6개월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무서운 소식을 들었어요. 박수봉 씨 찾고 있다던데?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하더라고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보, 이사해야겠어요. 왜요? 우리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급하게 짐을 싸서 대구로 이사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용한 곳으로요. 대구에서도 3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또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차라리 자수해요. 자수요? 네.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놔요. 그럼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도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었거든요. 경찰서에 자수했을 때 경찰관들이 놀라더라고요. 자수하러 왔어요? 네. 사기 혐의로요. 조사받을 때 모든 걸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고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됐는지. 피해 금액이 2억 원이네요. 네. 그런데 1억 5천만 원은 남아 있어요. 검사는 제 사정을 들어보고 나서 의외의 말을 했어요. 박수봉 씨,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건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수봉 씨도 먼저 사기 피해자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수까지 했고.
재판에서 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피고인은 자신도 사기 피해자였고 자수했으며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줄 의사를 밝혔으므로 재판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들에게 남은 돈을 모두 돌려줬어요. 1억 5천만 원을 나누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을 한 명씩 만나서 사과했어요.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도 했어요. 박 씨도 당했으니까 이해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죠. 모든 돈을 돌려주고 나니 손에 남은 건 300만 원뿐이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정말 정직하게 살기로 했어요. 나이가 76이지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기로 했어요. 대구에서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간당 9,000원짜리 일이었지만 정직한 일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편의점 사장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15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여보, 떡볶이 가게 어때요? 좋아요. 해봐요. 대구 시내의 작은 골목에 평수 2만 원짜리 가게를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는데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떡볶이 가게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손님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맛이 좋았거든요. 할아버지,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고마워. 또 와. 한 달에 순수익이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서 마음이 편했어요. 1년 후에는 떡볶이 가게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요. 할아버지, 가게 하나 더 내시는 게 어때요? 단골 손님이 제안하더라고요. 그런가? 생각해 볼게. 2년 후 정말로 가게를 하나 더 냈어요. 아내가 한 가게를 맡고 저는 다른 가게를 맡았거든요. 두 가게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게 됐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정직하게 일해도 이 정도는 벌 수 있구나. 3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작은 아파트도 샀어요. 대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에요. 여보, 이제 진짜 안정됐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내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말도 훨씬 또박또박 하게 되었거든요. 가끔 옛날 일이 생각나요. 사기를 당했을 때, 복수를 했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 교훈이었어요. 돈을 쉽게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좋다는 것. 요즘에는 가끔 떡볶이 가게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공짜로 줘요. 할아버지, 돈 없어요. 괜찮아. 먹어. 그럴 때마다 옛날 제 모습이 생각나거든요. 돈 없어서 굶었던 그때가. 어제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기쳤던 피해자 중 한 분이 가게에 오신 거예요. 박 사장님? 아, 김 씨.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화를 내러 온 건가 싶어서요. 떡볶이 장사하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네요.
김 씨는 의외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때 일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너무 탐욕스러우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됐어요. 다 과거 일이고 떡볶이 하나 주세요. 그날 떡볶이를 대접하면서 긴 얘기를 나눴어요. 김 씨도 그 일 이후에 투자는 절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사장님도 결국 피해자였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김 씨가 왔어요. 어머, 어떻게? 화내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내도 울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가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고 돈도 돌려줘서. 요즘은 정말 마음이 편해요. 비록 많은 돈은 없지만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쓰고 있으니까요. 가끔 떡볶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생각해요. 만약에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아는 거니까요. 며칠 전에는 큰아들 태훈이가 대구까지 와서 가게를 봤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시네요. 응. 이제 마음이 편해. 보기 좋아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 보이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현재에 만족해요. 둘째 딸 미경이도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떡볶이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손주가 제가 만든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지금 저희 부부의 한 달 수입은 300만 원 정도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요. 가게 임대료 10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아내 치료비 50만 원. 이 정도면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그냥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요즘 가끔 젊은 손님들이 와서 물어봐요. 할아버지, 장사 비결이 뭐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야.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정말 그게 다예요. 좋은 재료 쓰고 정성스럽게 만들고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님들이 알아줘요. 가끔 옛날 철물점 할 때가 그리워지기도 해요. 35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이 훨씬 좋거든요. 비록 돈은 적지만 마음이 편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화목하고. 어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돌아왔네요. 돌아왔다고? 네. 처음 시작점으로. 맞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많은 돈도 없고 큰 집도 없지만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 시작점으로요. 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사람들을 믿었다가 배신도 당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까지 했지만 결국 깨달은 건 하나예요.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좋다는 것. 3억이라는 돈을 만지기도 했고 잃기도 했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평온한 마음과 건강한 가족, 그리고 정직한 삶. 지금 제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은 정직하게 번 돈이라서 마음이 편해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봐요. 할아버지,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나 지금도 부자야. 어떻게요?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 부자예요. 돈은 많지 않아도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해요.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재료들을 준비하고. 예전에는 이런 일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즐거워요.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없거든요. 할아버지, 오늘도 떡볶이 주세요. 응, 또 왔구나. 조금만 기다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그냥 정직하게 주고받는 관계. 이제 78이 됐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가게도 더 잘 되게 하고 싶고 아내 건강도 더 좋아지게 하고 싶고 무엇보다 정직한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그 모든 힘든 일들을 겪고 나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거든요. 돈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직한 마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제가 3억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